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60년대 체코 프라하예요. 구체적으로 1968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일어났던 이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프라하의 봄은 1968년 여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당 제1석이었던 이 알렉산드르 둡체크에 의해서 주도된 민주화, 자유화 운동이죠. 이 짧았던 민주화 운동은 안타깝게도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좌장이었던 이 소련의 무력 진압에 의해서 좌절됐죠. 이러한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사회적 경랑 속에서 체코의 지식인들이 어떠한 좌절과 고뇌와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벼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지 이 소설은 매우 적나라하고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굉장히 친숙하죠?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뭔가 희화화, 풍자에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참을 수 없는 누구의 뭐뭐함, 그래가지고 누구의 뭐뭐함이 정말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풍자적으로 비꼬는 데에 자주 쓰이죠. 그러면 이 책의 저자인 밀란 쿤데라는 도대체 뭐가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걸까요? 존재, 우리 인간 존재가 너무나 생각보다 가벼워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참을 수 없다는 뜻은 인간사, 인간 존재가 굉장히 무겁고 심오한 것일 줄 알았는데 사실상 너무나 생각보다 가벼워서 허무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죠. 인간의 삶이란 덧없는 것이고 인간 존재는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 소설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고요. 이러한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 책의 도입부에서 니체를 소환합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에 대한 감상을 아주 격렬하게 토로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곤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느낌표.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영원한 회귀가 주장하는 바는 인생이란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와중에 30만 흑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갔어도 세상 면모가 바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잔혹함이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 전쟁이 영원한 회귀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면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도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 그 전쟁은 우뚝 솟아올라 영속되는 한 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그 전쟁의 부조리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영원히 반복돼야 한다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프랑스 역사의 자부심도 덜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피투성의 세월조차도 그저 말뿐, 새털보다 가벼운 이론과 토론에 불과해서 누구에게도 겁을 주지 못한다. 역사 속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로베스피에르와 영원히 등장을 반복하여 프랑스 사람의 머리를 자를 로베스피에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회귀라는 사상은 세상사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해주는 시점을 일컫는 것이라고 해두자. 다시 말해 세상사는 세상사가 덧없는 것이라는 정상 참작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사실 이 정상 참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판도 내릴 수 없다. 곧 사라지고 말 덧없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석양으로 오렌지빛을 띤 구름은 모든 것을 향수의 매력으로 빛나게 한다. 반부대조차도. 이 영원 회귀란 니체의 공상적인 관념이에요. 이 생이란 것은 원의 형상을 띠면서 무한히 되풀이된다는 그런 주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피안의 생활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서 환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한히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을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똑같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이 니체가 영원 회귀 사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삶의 고뇌와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삶의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데에 삶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책은 기본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전지적 작가는 이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약간 꼬아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무한히 반복돼야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 영원성에 못 박힌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잔혹하다. 영원한 회귀의 세상에서는 몸짓 하나하나가 견딜 수 없는 책임의 짐을 떠맡는다. 바로 그 때문에 니체는 영원 회귀의 사상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영원한 회귀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이를 배경으로 거느린 우리의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묵직함은 진정 끔찍하고 가벼움은 아름다울까? 가장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만들어 땅바닥에 깔아눕힌다. 그런데 유사일의 모든 연애시에서 여자는 남자 육체의 하중을 갈망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은 동시에 가장 격렬한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지상의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겨우 반쯤만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 묵직함? 아니면 가벼움? 이것이 바로 기원전 6세기 파르메니데스가 제기했던 문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빛과 어둠, 두꺼운 것과 얇은 것, 뜨거운 것과 찬 것, 존재, 그리고 비존재와 같은 반대되는 것의 쌍으로 양분되어 있다. 우주 어디엔가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행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지구에서 보낸 전생과 거기에서 익힌 경험을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미 두 번의 전생 체험을 가지고 세 번째로 태어나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류가 매번 더욱 성숙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다른 행성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영원 회귀에 대한 토마시의 생각이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당연히 다른 행성에서 인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개념밖에 지닐 수 없다. 인간이 더 현명해질까? 인간이 완숙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반복함으로써 이에 도달할 수 있을까?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런 유토피아에 대한 전망 속에서만 가능하다. 낙관주의자란 5번 행성에서는 인간 역사가 피를 덜 흘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비관주의자란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자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특징을 규정하는 핵심 코드는 바로 무거움과 가벼움이에요. 이 무거움이라는 거는 몸무게가 무겁다 이런 게 아니라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향. 뭔가 진지충에 가까운 사람들, 결정을 내릴 때 고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거운 사람들이고 반면에 결정을 내릴 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혹에 약한 사람들, 그리고 진지충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벼운 쪽에 가깝겠죠. 이 책의 주인공이자 이 가벼움의 대명사, 바로 외과 의사 토마시예요. 이 토마시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완전 바람둥이죠. 그리고 섹스 중독자예요. 즐거움을 공유하는 파트너들이 항상 넘쳐나고 심지어 착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서도 계속 즐겨요. 이 자유분방한 성생활이 왜 좋은가를 부인에게 세뇌시키려고 했어요. 대단하죠? 친구들이 토마시에게 몇 명의 여자와 잡았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래도 계속해 묻자 그는 대충 200명쯤 될 거야 라고 했다. 이를 부러워한 몇몇 친구가 허풍이라고 잘라 말하자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내가 여자와 관계를 맺은 지 이제 거의 25년이 넘었어. 200을 25로 나눠봐. 매년 새 여자가 8명쯤 있었던 셈이지.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
토마시는 여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만 했고 그 타협점을 그는 에로틱한 우정이라 불렀다. 그는 애인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았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인생과 자유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우지 않는 감상이 배제된 관계만이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이 에로틱한 우정이 결코 공격적 사랑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고정 애인 하나하나를 긴 간격을 두고 만났다. 그는 이 방법이 완벽하다고 믿고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다. 3의 법칙을 지켜야 하지.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3번 이상은 안 되는 거야. 혹은 수년 동안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적어도 3주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해. 이 법칙 덕분에 토마시는 고정 애인들과 결별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하루살이 애인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그 무수한 여자들에게서 무엇을 추구했던 걸까? 여자들의 무엇이 그토록 그를 끌어당겼을까? 육체적 사랑이랑 똑같은 것의 영원한 반복이 아닐까? 천만에 거기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몇 %의 부분이 항상 남기 마련이다. 잘 차려입은 여자를 보면 그는 저 여자가 다 벗으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 있지만 개념의 근사치와 현실의 정확성 사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조그만 격차가 잔존하며 바로 이런 격차가 그를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히틀러와 아인슈타인 사이나 브레즈네프와 솔제니친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훨씬 많았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 간에는 100만 분의 1에 상이한 점과 99만 9,999의 유사한 점이 있다. 토마시는 이 100만 분의 1을 발견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혔으며 그의 눈엔 이것이 바로 그의 여자 집착증이 지닌 의미였다. 그는 여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지닌 상상 못하는 부분, 달리 말해서 한 여자를 다른 여자와 구분짓는 이 100만 분의 1의 상위성에 사로잡힌 것이다. 토마시는 이런 가벼운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죠. 그런데 사회가 그를 그냥 그렇게 가볍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이 토마시가 소련 공산당을 비난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체코가 공산화되면서 그는 그가 예전에 썼던 그 글을 철회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게 돼요. 이를 거부하면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죠. 토마시는 대차게 거부해요. 그리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나서 유리창 청소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가벼운 삶을 즐겨요. 토마시답게. 그런데 이런 토마시의 삶에 또 다른 무거움이 엄습하죠. 바로 이제는 반공단체 인사들이 정치범 석방 운동에 참여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토마시는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서명해야 했을까? 말아야 했을까?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청 높여 자신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 나았을까? 혹은 침묵해서 그 대가로 좀 더 느린 종말을 사야 했을까? 또 이런 질문들의 한 가지 해답만이 존재할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는다. 역사도 개인의 삶과 마찬가지다. 체코인들에게 역사는 하나뿐이다. 토마시의 인생처럼 그 역시 두 번째 수정 기회 없이 어느 날 완료될 것이다. 1618년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분개한 보헤미아 귀족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담하게도 그의 전권 대사 중 2명을 흐라친 성창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체코 국민 거의 전부를 몰살로 이끈 30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체코인들에게는 용기보다 신중함이 필요했던가? 대답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토마시는 가볍게 즐기면서 재밌게 살고 싶지만 이 사회가, 이 정치적 상황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즉 가볍게 살고 싶은데 무거움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토마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뇌하면서 그에게 무거움을 강요하는 이들 모두가 이 독선과 확신에 눈먼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스며숨을 짓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소설에서 무거움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바람둥이 토마시의 부인인 테레자예요. 이 테레자는 예쁘고 여린 진지충이죠. 모든 일이 필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고 모든 결정에 무거움을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테레자는 어릴 때부터 영혼을 공유하는 한 사람, 한 남자로부터 구원받고 싶었던 그런 존재인데 이 토마시랑 결혼한 것부터가 에러죠. 이 토마시를 운명으로 믿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죠. 이 토마시로부터 불륜의 흔적을 발견해서 괴로워하고 또 악몽도 꾸고 거의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결혼 생활을 힘겹게 유지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괴로움을 느끼죠. 테레자는 번갈아 가며 3가지 꿈을 꿨다. 고양이로부터 학대받는 첫 번째 꿈은 생시에 그녀가 받는 고통을 설명하는 꿈이다. 두 번째 꿈은 수많은 변형된 이미지를 통해 학대 장면을 보여준다. 세 번째 꿈은 자신의 모욕이 영원히 지속되는 저 세상을 말해준다. 이 꿈들에서 해몽거리란 하나도 없다. 꿈이 토마시에게 가하는 비난이 너무나 명백해서 그는 그저 침묵하고 고개 숙여 테레자의 손을 애무하는 수밖에 없다. 테레자는 바람둥이 토마시와 함께 사는 내내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악몽을 꿔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토마시의 나쁜 버릇 때문에 테레자가 거의 죽어가고 미쳐가는 거죠. 수영장을 둘러싼 나체 여자들의 행진. 테레자도 그들처럼 죽었다며 기뻐할 맞지 않는 연구차 속 시체들. 그것은 그녀를 공포에 몰아넣는 저기 아래인 셈이며 한 번 빠져나갔다가도 신비스럽게 이끌리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현기증이다. 그녀는 운명과 영혼을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영혼 없는 사람들과의 유대성에 대한 호출이었으며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녀는 그 부름에 답하여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은 욕구도 느꼈다. 테레자는 발가벗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수영장 주위를 행진했다. 토마시는 천장에 매달린 바구니 안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어떤 여자가 동작을 틀리면 그 여자를 권총으로 쏴주겠다. 공포심은 토마시가 첫 번째 방아쇠를 당길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악몽이었다. 다른 알몸 여자들 틈에 끼어 발을 맞춰 행진한다는 것은 테레자에게 가장 1차적인 공포의 이미지였다. 꿈의 초반부터 또 다른 공포도 있었다. 모든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야만 하다니. 자신들의 육체가 한결같이 평가절하되고 영혼 없는 단순하고 동일한 음향기계가 되었을 따름인데 설상가상으로 그런 사실을 즐겨야 하다니. 그것은 영혼 없는 자들의 환호에 찬 유대감이었다. 개성에 대한 환상이자 우스꽝스러운 오만인 영혼의 짐을 내던지고 모두가 비슷해졌다는 점에 대해 그들은 행복해했다. 테레자는 그녀들과 더불어 노래를 했지만 즐거워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노래를 한 것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다른 여자들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마시가 그들을 총으로 죽이는 것과 그들이 차례로 죽어 수영장에 빠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철저하게 비슷하고 무차별화된 것을 즐거워하는 여자들은 그들의 유사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미래의 죽음을 축하하는 것이다. 권총 소리는 죽음의 행진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따름인 셈이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그들은 쾌활하게 웃었고 시체가 천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더욱 목청 높여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왜 총을 쏘는 사람이 토마시였고 왜 그는 테레자를 쏘려고 했을까? 테레자를 여자들 가운데로 보낸 것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테레자는 자신이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꿈을 통해 토마시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녀는 모든 육체가 평등했던 어머니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와 함께 살러 온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와 함께 산 것이다. 그런데 이제 토마시 역시 그녀와 다른 여자들 사이에 평등의 선을 걷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모든 여자에게 키스했고 같은 식으로 M을 쓰며
테레자의 육체와 어떤 구별도, 정말 추호의 구별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벗어났다고 믿었던 세계로 그녀를 되돌려보낸 셈이다. 그는 다른 벌거벗은 여자들과 함께 행진하라고 그녀를 내몰았던 것이다. 이 토마시는 와이프인 테레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건 맞지만 다른 여자들과의 불장난 또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거를 테레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악몽을 꾸죠.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랑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피곤하기도 했다. 항상 뭔가 숨기고 감추고 위장하고 보완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질투심과 고통과 꿈에서 비롯된 비난을 감수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가 나를 사랑할까? 나보다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더 사랑할까? 사랑을 의심하고 저울질하고 탐색하고 검토하는 이런 모든 의문은 사랑을 그 싹부터 파괴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요구 없이 타인에게 다가가 단지 그의 존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 즉 사랑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테레자는 본질적으로 무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 정치적 무거움까지 자기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요. 이 사진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이 프라하의 봄 때 이 소련군의 잔혹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이런 사진을 외국 언론에 공표하면서 이 테레자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런 테레자의 확고부동한 신념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어느 날 테레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 반정부 인사 검거에 활용되고 있는 걸 알고 경악하게 되죠. 이 테레자는 시대적 정치적 무거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살았지만 결국 이 삶이 덧없다, 굉장히 가벼운 것이었다. 결국 이런 현타에 당면하게 되죠. 즉 이 소설에서 가벼움을 담당하는 토마시는 마냥 가볍게 살 수 없음에 현실적인 무거움에 짓눌려서 살아야 하는 무기력함을 절망하게 되고, 이 책에서 무거움을 담당하는 테레자는 이 무거운 삶이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각기 무거움과 가벼움의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면서 서로의 삶에 생채기를 내는 그런 상황에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같이 살다가 같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죠. 자, 이렇게 희극적이고도 비극적인 이 다이나믹한 드라마가 교차하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과연 뭘까요? 인간의 삶이란 마냥 무거울 수도 또 마냥 가벼울 수도 없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덧없다고도 볼 수 있고, 인간 존재는 이 시대적, 정치적 무거움 속에서 한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가볍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토록 가벼운 존재인 인간이 선택하는 삶은 이 무거움과 가벼움 속에서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란, 그리고 인간 존재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거움과 가벼움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둘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마냥 무거운 게 꼭 미덕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삶의 다양한 변수 속에서 유연함을 갖추는 것, 그리고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프루던스, 현명함을 발휘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도무지 비교할 길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삶은 항상 밑그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밑그림이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밑그림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초안, 한 작품의 준비 작업인데 비해 우리 인생이라는 밑그림은 완성작 없는 초안, 무용한 밑그림이다. 꼭 무겁고 진지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죠. 지나치게 가벼워지지도 또 지나치게 무거워지지도 않도록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죠.